오늘도 전국에 거센 시간 비가 당장 예보됐습니다. 10mm 안팎의 매우 강합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폭염, 네, 오늘은 또 폭우입니다. 지금 밥상 물가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 재배하는 농가 면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 피해가 큰데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2.1%예요. 그런데 체감하실 때는 그거밖에 안 올랐어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밥상 물가, 특히 이제 과일, 채소 같은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과일, 농산물 가격 치솟으면서 마트에서 자체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거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시금치 78% 급등했고요. 네. 상추 30%, 배추 25%두 자리씩 뛰고 있습니다. 시금치 80%까지 올랐대요. 오늘 오늘 또 기준으로 올려서 보니까. 네. 시금치 먹기가 진짜 시금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폭염일수 보니까 4.3일이에요. 올해는 14.5일입니다. 이런 폭염과 폭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커피, 빵, 햄 이건 또 왜 오른 건가요? 커피는 약간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원두 가격이 산지에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데 보면 막 원두를 그 강도하는 것도 막 굉장히 많아지고 원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아무래도 이제 수입품이다 보니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빵은 아무래도 밀가루나 설탕 가격 같은 것들에 연동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거 밀가루 같은 거 수입을 할 때 정제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밀가루 원료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걸 이제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싼, 상대적으로 싼 정제된 밀가루 같은 거 사올 수 없는 유통 구조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 대기업 중심 빵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좀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더해서 수입 돼지고기를 갖고 만드는데 이 수입 돼지고기의 원료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다 것들이 올랐네요. 네,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공식품 물가 오르는 것이 저희 이제 생활 물가 오르는 것에 굉장히 큰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과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피해, 채소, 과일값 지금 신선식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수입하는 것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밥상 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배추랑 한우 출하량을 늘리고 날씨 영향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네네. 뭘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재부 1차관 주재로요. 네. 물가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배추 방출 규모를 전월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폭염과 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수박 등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할인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자 가격이 오른 쌀 같은 경우는요. 유통업체 협력해서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 별도로 하기로 했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평시 대비 한 30% 이상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유통업계와 합쳐가지고 계속하기로 했고요. 네. 특히 요거 활용하시면 좋은데 외식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배달앱 통해서 2만 원 이상, 2회 이상 주문하면 횟수 제한 없이 10,000원 할인 쿠폰 지급합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있어요. 네, 할인 요거 쿠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공공 배달앱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 배달 앱을 네네.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지원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할인은 하고 갖고 있는 비축 물량을 좀 푼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작년 작년에도 이맘때에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런 겁니다. 올해 새로 이제 재배가 돼서 나오는 새로운 신선 식품들 이런 채소나 과일들이 나와서 작황이 좋아야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두더지 잡기식으로 물가 올라간 품목을 좀 잡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유통 구조들에 대한 생각들, 수입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작년에도 엄청 심했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8월 이제 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고 사실은 저희 지구 온난화 등을 이슈가, 생각해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구조적인 있습니다. 대응, 중장기적인 네, 어떤 맞습니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뭐 좀 아껴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이나 일단 이런 걸 좀 챙기면서 사는 방법도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사과, 배 이런 수입 얘기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나오는 지금 전망들인 거죠. 네, 사실 그 정부가 한미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요. 그 김영범 정책실장이 우리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막아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릴 때는 우리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쌀과 소고기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과체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쌀과 소고기는 막았지만 그 밖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방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과체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에 따라서 아마 전담 데스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담 데스크, 미국을 전담하는 데스크가 있을 네.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북미, 남미, 중동 등 이게 지역을 포괄하는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로요. 미국만 전담해서 맡는 데스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체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이 전담 데스크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데스크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미국산 과체류의 수입 절차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농산물 수입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8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못 봤던 거죠. 미국산 사과를. 그러니까 미국산 사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의 농가들이 우리나라에게 좀 한국에도 좀 수입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얘기한 게 벌써 32년 전입니다. 네. 근데 30년이 더 된. 예, 네. 지금 8단계 검역 단계 중에 2단계가 통과가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 있네요. 2단계 자료 검토 착수 단계에 있네요. 네, 사과는. 맞습니다. 8단계 중에 2단계 통과하는데 32년 걸렸다라는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그 사과 시장 같은 것들의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가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머물렀던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정부가 빨리 할 수 있었겠죠. 32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그 국제무역기구 WTO에서는 이 가입국들 모두에게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그러니까 검역을 하는데 8단계 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WTO 가입한 국가면 이거 검역 단계를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란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계는 없앨 수 없고 미국 전담 데스크를 두어서 미국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검역을 빨리 진행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네. 의지를 좀 가지면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사과가 수입이 길이 뭐 또 열릴 수도 있는 부분 이럴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는데 배, 뭐 감자 이런 것도 한국행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사과 수출이나 배 수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국 내 요구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좀 국내 농가를 지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력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농업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농가 반발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숫자의 논리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쌀, 소고기에 관련된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체류의 경우 국내 사과 농가, 특히 이제 경북 지역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쌀이나 소고기 같은 품목에 비해서는 특정 지역에 약간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를 좀 지렛대로 삼은 것 같고요. 어쨌든 농가에서 반대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병충해 유입이 우려되고요. 국내 사과 산업 붕괴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요. 세계 2위의 사과 생산국입니다. 연간 542만 톤 만들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미국에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마트에 가면 사과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맛은 쌉니다. 어떤가요? 맛도 좋아요. 아, 우리나라 사과가 그래도 더 맛있다. 저는 미국 사과 특정 이제 품목들이 있거든요. 많군요. 품종별로 이제 맛있는 사과가 있어가지고 아. 그 기호별로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과 시장이 이제 개방되고 나면 국내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종류가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만약에 이 검역 절차를 뭔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미국산 사과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농가가 있는 피해는 정부의 뭐 보조금 지원이나 어떤 다른 측면의 지원 방안을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안 풀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구글의 국내 지도를 반출하는 문제, 이 이슈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민감시설 가림 처리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지도 반출, 이거는 좀 허용이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 구글 같은 업체에다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당장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미룰지를 결정해야 되는 회의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8일, 10일, 게 지금 내일 모레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11일 이전에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미루고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을 나오는 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슈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주로 뭘 갖고 공격을 많이 하냐면 드론을 갖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드론을 갖고 어떤 특정 목표를 타격을 하려면 그 목표에 대한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도는 드론과 연관이 되는 예, 거군요. 지도는 결국은 안보와도 연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 기업들이 사실 2007년, 2013년인가요?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안보상의 이슈를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게 요구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혹시 외국 데이터 서버로 반출을 하려면 첫째 좌표 노출 안 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시설들은 가림 처리를 해야 되고 세 네. 번째로는 서버는 외국에 두지 말고 국내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외국에 있는 서버면 외국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이 지도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우리 그 나라 주요 시설들이 가림 처리를 하려면 역으로 좌표를 알아야지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겠네요. 민감한 이슈가 된 겁니다. 지금 5,000대의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 센터로 옮겨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서버가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임의적으로 이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반대 논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반출이 지도 반출이 가능하냐를 협의하는 정부 기구 안에 여러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국토부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들이 보통은 영어로 된 지도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구글 지도 같은 경우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제약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전 세계 가면 우리 구글 지도 갖고 요즘에 다 여행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겠군요. 그런데 아까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어떤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안전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 권리, 안전 이런 게 중요해서 좀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정부 반대 우려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일단 국가안보 우려가 가장 큽니다. 우리 분당국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m 이내 오차범위 지도가 나갔다라고 하면 이게 포격 정밀도가 돼서 정확하게 포격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고정밀 지도, 이게 1조 원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 전략 자산인데 이거를 해외 기업에 그냥 내줘라? 서버에 저장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준수를 엄격하게, 국내
규제 같은 걸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글, 애플에만 해외 서버에다 내놓고 그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오히려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요. 이건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세금 회피 논란입니다. 세금 회피 논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이 뭐 조 단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찍히는 돈은 3천억 단위에 불과해요. 아. 세금도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정사업장, 데이터 센터 두지 않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해외에 신고합니다. 세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자산을 세금 기여 없이 활용한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교수님?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아마 거기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도 있고요, 전자권 환수 문제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위 관련 이슈가 있는데다가 여기다가 데이터 관련 이슈 또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데이터 관련된 디지털 쪽의 이슈들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엄청나게 미국 의회에다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 강경한 입장인 네,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저는 우선 궁금한 건 이번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넓은 범위의 의제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 소수의 의제에 집중할지 아마 그것들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2라운드가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과의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폐쇄된 한국을 개방했다.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폐쇄된 국가인데 갑자기 뭐 자동차, 트럭, SUV 모두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듯이 엄청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농산물은 빠졌네요. 근데 어찌됐든 한국을 개방시키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우리나라 내에서 미국 자동차의 비점유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팔리고 있는 미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1%가 채 안 되고요. 우리가 네. 국산차 위주의 시장 플러스 유럽차 맞아요. 위주의 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미국 차가 왜 안 팔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가성비가 안 맞거나 네.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안 맞거나 뭐 이런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석해 보면 1%를 그래 마음껏 팔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갑자기 10%가 되고 20%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 아닐까. 본인이 협상을 해서 이 정도로 얻어냈다라는 또 수사적인 표현의 트럼프식 표현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다음 주에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의약품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 150%, 이후에는 250%까지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250% 관세까지 얘기 나왔어요.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소액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일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왜 소액 관세냐?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면 그야말로 감당이 안 될 수준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비싼 그 의료 시장 상황에서 관세까지 물려버리면 미국 내에서 문제가 네, 되겠군요. 네, 미국 네.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액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야, 우리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의약품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와. 그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조하면 관세 안 내게 되잖아 라고 하면서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높이지 않는 실익을 챙기면서 해외에 있는 의약품 기업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년 반까지 초고율 관세를 뒤로 미룬 것은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와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 이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 시장이 워낙 크고요. 네. 그 미국 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서 미국은 사실 약값이 좀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제약사들이나 뭐 다른 타국에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제일 큰 시장이고요. 제가 조사하다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미국 수출이 있잖아요. 그중에 60%가 의약품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저는 뭐 자동차가 제일 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의약품이 훨씬 더 의약품이 더 큽니다. 많군요. 저희 생각해 보면 스위스계 이름 가진 뭐 프랑스어로 된 제약 회사들 막 떠오르시는 분이 그러네요. 있죠. 그런 네.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럽계 회사들인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좀 재미를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숫자로? 무역 적자 줄어든 이유는 일단 수입이 줄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드니까 네.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수입하자라는 선행 수입이 급증해가지고요. 6월달에 오히려 수입이 줄었고요. 공급망 영향 때문에 이게 미리 그 쌓아놓고 뭐 하다 보니까 공급 관리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을 좀 줄이는 좀 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가 되니까 이제 수입을 줄여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요. 관세 정책의
영향 때문에 수입 억제 효과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줄었는데요. 그럼 이게 길게 봤을 때 미국 경제에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아까 그 스위스 얘기했잖아요. 스위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더니 스위스 대통령이 39%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31%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39%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의약품이 여기에 또 상당 부분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계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거 31일 날, 그러니까 8월 1일 날부터 상호관세 31%가 들어가니까 그 전날 스위스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전화를 했을 때 약간 저희 한국 표현으로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 당신 이러면 안 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네.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경노하면서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스위스에 대해서 원래 31% 상호관세를 8% 올려. 그래서 39%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위스 대통령이 결국에는 또 바로 미국 해임을 선택했다고요? 미국 지금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을 변심을 한 것을 어떻게든 돌려봐야 되는 거고, 요게 만약에 39% 상호관세가 스위스로 들어오면 스위스 GDP의 성장률의 0.3에서 0.5가 1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거죠. 스위스 여론도 그래서 많이 안 좋아서 결국 미국까지 맞아요. 직접 가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뒤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실무진단에서는 한 10% 선에서 합의가 됐었대요. 이래서 스위스가 약간 뭐 안심하고 있다가 약간 방관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양국 통화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 끊고 이제 39%를 했다는데 일설에 따르면 전화하는 와중에 미국 쪽에서 스위스 실무진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통화 끊어라, 전화 끊어라. 아, 또 지금 분위기 중간에?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오갔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 내에서 일부에서는 우리도 보복관세 부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미국까지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도 있어요. 뭐 깨진 브로맨스냐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지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도 정부는 거부했는데 인도 최대 정유 회사가 북미산 원유를 좀 많이 수입을 늘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좀 더 사다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러시아에 지금 돈 대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사다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호관세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1시에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각국은 지금 국익 챙기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오늘은 경제라이브 고란 전문기자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